자, 오늘 사이버시대 생존법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과천경찰서 수사과 사이버 수사팀에서 근무하시는 주보현 경위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는 어떤 일로 바쁘세요? 요즘 사이버팀은 추석 전후에 뭐 물품 사기나 뭐 고수익을 가장한 투자 사기 형태 사건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특히 요새 한 달 뭐 두 달 사이에 고수익을 가장한 뭐 이더리움, 비트코인 투자 사기 형태가 많이 들어가고 있어서 저희 경찰서에서도 요즘 왜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나라는 고민에 많이 빠져 있고요. 그 민원이 들어온다는 건 사실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많아서 참 피해 회복도 안 되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사건 들어올 때마다 참 마음이 안 좋네요. 저도. 아무래도 외국의 그런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뭐 외국의 어떤 업체들이나 그런 데에서 전망을 내놓잖아요. 거기서 최근에 뭐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이쪽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투자 사기가 몰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런 피해 안 당하시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지 앞에서도 얘기해봤는데요.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오늘은 그 사이버상 우리나라와 해외의 형벌 차이와 수사 방법의 차이, 뭐 법적 처벌 조건이 다른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 우리 함께 좀 공분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나라마다 형벌 차이 얘기하면 우리가 사실 좀 답답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라별로 차이가 어느 정도예요? 나라별로 좀 차이가 다른 이유는 이제 법 체계가 서로 차이가 있는 것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처음에 법을 제정할 때 독일이나 일본 대륙법의 성문 이렇게 법으로 해서 대법원의 양형 기준이 정확하게 이제 받아들여진 범위 내에서 처벌을 하고 있고요. 미국과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미법으로 하고 있어서 판사들의 재량이 많이 발생해서 이 법률 차이가 우리나라의 이 성문법과 약간 다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대륙법과 영미법의 차이를 가장 큰 차이를 딱 보자면 대륙법은 이 사람은 나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죄를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라. 여기에 좀 주목을 하는 거고 영미법은 죄를 지었으면 벌을 줘야 된다. 그리고 사회로부터 격리가 돼야 된다.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하는 그 부분이 있어서 형벌 차이가 크다. 자, 그럼 우리나라와 해외 형벌 차이로 관심을 모았던 대표적인 사건들을 좀 살펴주시겠어요? 네,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딱 거의 있는데요. 2018년에 웰컴 투 비디오라고 세계 최대 아동 청소년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그 손정우 사건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해당 아동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암호화폐 4억 원 정도를 취득해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가 난 사건인데요. 해당 성착취물을 받은 사람 중에는 외국인도 있고 판매 영상을 현금화해서 국제 자금 세탁을 한 혐의도 있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 범죄로 이슈가 되었었던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손정우는 그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3년 동안 전 세계적인 아동 성범죄를 조장하고 아동 성착취물을 배포했지만 1심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2심에서는 뭐 어려운 뭐 경제적 사건 여러 가지 참작 사유가 있어가지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 선고를 받아 이제 형기를 사실 맞춰서 좀 처벌 형량이 좀 제가 생각해도 좀 낮지 어이가 않았나. 없죠. 저도 좀 그런 생각은 좀 있습니다. 사실 계기가 된 게 바로 이 운영자이죠. 그러니까 손정우라는 이 범죄자가 3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동 성범죄가 정말 많이 조장이 됐고 이 사이트가 굉장히 활성화됐기 때문에 그리고 아동 성착취물이 전 세계적으로 배포가 돼서 피해를 본 아동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심에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면 형을 살지 않는 거잖아요. 집행유예는 그렇죠. 거기다 2심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서적인 이유, 뭐 경제적인 어려운 시간이 어린 시절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부양할 가족도 있고 뭐 어쩌고 이런 이유로 오히려 형이 낮아졌단 말이죠. 이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그 당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당시에 미국에서
대한민국 이렇게밖에 형 안 줘.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송환할게요. 송환 요청합니다. 해서 굉장히 관심을 모았었어요.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그때 송환을 미국에서 한 이유는 그 직접 운영해서 그 운영자는 손정우였으나 실제 성착취물을 내려받은 사람은 외국인도 있었고 그쵸. 그다음에 제작해가지고 그 올린 회원 중에 미국인도 있었으며 그다음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국제적으로 어디 나라에서나 다 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해당 비트코인을 미국 내 계좌로 현금화해서 실제 범행 수익금을 미국 내에서 이제 받다 보니까 미국에서 재판을 위해 손정우 송환을 요청했었죠. 네. 하지만 우리나라 법원이 이제 송환을 거절했던 사유가 있습니다. 네. 네. 그 당시에 그 송환이 된다면 벌을 크게 받을 것이다 하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었는데 네. 결국은 우리나라 법원이 송환을 거절을 했었습니다. 왜 법원이 거절을 했는지도 궁금해요. 왜 거절을 했습니까? 그 당시에 법원 거절 사유를 봤더니요. 네. 아동 성착취 범죄 국제적 자금 세탁 척결 필요성과 추가 수사를 위해서 송환하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해서 이제 추가 수사를 이유로 송환 거절을 한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미국으로 가게 되면 한국에서 수사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다. 생길 수 있다라는 걸로 해가지고 송환이 거절됐죠. 그렇군요. 뭐 이유는 알겠습니다만 수사를 해서 처벌을 하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죠. 네, 처벌은 됐으나 약간 이제 좀 그렇죠. 저희가 원하는 정도의 네. 수준 처벌 수준이 나오지 않은 거는 좀 저도 좀 네. 그게 좀 네, 속이 그렇죠. 상하네요. 네. 네. 자, 그럼 그 이후에 손정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에 사실 추가 수사는 있었던 건 맞습니다. 범죄 수익금을 회수도 했고요. 저희 이제 법 수사기관에서는 또 웰컴 투 비디오 회원 수사를 통해서 네. 아동 성착취물을 소지한 피해자를 추가적으로 많이 검거했고 비트코인을 통해서 돈을 받은 사람들 많이 수사를 했던 건 맞지만 네. 실제 운영자가 좀 처벌 형량이 낮았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었던 건 맞습니다. 아, 네. 그러면 수사가 다 끝난 이후에 송환을 하는 거는 아 그거는 좀 어려워요. 수사는 이제 그래요? 끝났기 때문에 어쨌든 네. 좀 벌을 받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네, 맞습니다. 그런 가운데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의 미주 지역 공범 최근 미국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손정우가 대한민국에서 받은 형량하고는 굉장히 대조가 된다고 하던데 얼마나 받았습니까? 손정우의 그 미주 지역 공범이 사실 징역 17년 6개월형이라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공범인데. 네. 연방 그 미국 검찰에 따르면 이 공범이 다크웹에서 한 174개의 동영상을 다운로드하고 한 560개 정도 올려서 아동 이제 성착취물 영상을 올렸다는 이유로 한 17년 6개월 정도 실형을 선고받아서 그 저희 손정우가 한국에서 1년 6개월 선고받은 것과는 달리 네. 한 9배 정도 그렇죠. 높은 형이 선고돼서 실제로 미국에서는 아동 성착취물이나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 훨씬 더 높은 형량을 내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네. 아동에 대해서만큼은 형량을 굉장히 세게 내리고 있다라는 거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손정우 사건을 통해서 아동 범죄에 관련된 처벌 우리나라랑 해외랑 참 많이 다르구나라는 거 지금 우리가 들어봤는데 아동 성범죄에 관련된 처벌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약한가요? 사실 좀 약했던 거는 사실이나 네. 그 2018년 이후에 또 한 번 더 이슈가 됐던 사건이 한 번 있습니다. 2020년 N번방 사건 이후에 그 진짜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크게 문제가 됐고 모든 국민이 알 정도로 문제가 있었던 사건인데요. 네. 그 사건 이후로 저희가 법령이 일부 개정돼서 아동 성범죄 같은 경우에 집행유예나 벌금형 처분이 이제 없어지기도 했고 선진국보다 이제 낮은 법령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많아서 일부 처벌 형량이 대폭 강화된 사실은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로 강화가 됐습니까?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궁금해요. 그 손정은 사건 이후에 N번방 사건이죠. 2020년의 사건은 이 N번방 사건 이후로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특별 제정까지 되어 있고요. 네. 그 이후로 이제 저희가 하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디지털 성폭력 등 예민한 부분이 많아져서 주범인 조주빈 같은 경우는 징역 42년까지 지금 선고가 된 상태고 네. 그 외에 뭐 박사박 같은 뭐 문영욱 같은 경우 34년을 선고받아 형량이 엄청나게 크게 늘어났고
아동 성범죄 같은 경우는 이제 집행유예가 사실 있는 거는 맞는데 좀 이제 처벌령이 벌금형은 없어졌고 이제 집행유예까지 이제 선고형으로 되어 있는 이제 처벌형이 좀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대훈님께서 손정우 2020년 N번방 사건 그때 시끄러웠을 때 잡혔다면 무거운 형량을 받았을 텐데 말이죠. 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영주님도 와 1년 6개월 너무하네요. 이게 진짜 화나는 일입니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유혜영 님도 선진국들의 많은 걸 좀 받아들이고 기준으로 사용하면서 왜 법은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피의자에게 많이 유리한 것 같습니다. 조두순 사건만 봐도 세금으로 교도소에서 편히 살았고요. 출소해서 늙어 일할 수 없다며 생활비도 주고 그럼 피해자에게 나라에서 준 건 뭘까요? 치료비도 다 줬을까요? 지금도 장애를 가지고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평생 나라가 책임지지도 않고 말입니다.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를 먼저 생각하는 법과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건 이외에 해외와의 형벌 차이가 있거나 형사처벌 대상이 다른 경우 또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저희 사이버팀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미국 내 회사를 두고 있는 이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이 그 미국은 자유와 관련된 재종에 대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저희가 수사에 자료 제공도 어렵고 이제 어려운 부분이 사실 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예시로 드리면 요즘에 직장인 커뮤니티라고 유명한 그 블라인드라고 그쵸. 앱 있어요. 네. 사실 저도 가입은 해봤는데 익명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인데 그 블라인드가 이제 사실 익명이다 보니까 뭐 명예훼손적 글도 많고 뭐 모욕, 뭐 직원의 이름을 뭐 여러 가지 뭐 비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실제 운영하는 곳이 미국 내에 있다 보니 수사 협조가 어려워서 일례로 뭐 저희가 LH 뭐 직원이 거기다 해당 게시글에다가 명예훼손 관련 글을 작성했는데 검거하지 못한 사례가 사실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이런 그런 어떤 발언의 자유 이런 네, 부분에 맞습니다. 있어서는 미국이나 유럽 쪽이 조금 더 자유롭다. 네, 개인 자유와 관련된 범죄는 또 저희와는 또 다르죠. 저희는 이제 개인 자유, 명예훼손, 모욕이 처벌 역량이 또 있는 반면 미국은 또 처벌 역량을 자유롭게 뭐 그 정도 뭐 발언은 자유와 관련된 범죄다라고 해서 저희가 아예 처벌 역량이 없고 민사적으로 본인들이 처리하게끔 처리하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의 법이 그렇다 하면은 수사에 어떤 공조 요청이 들어가면 그 네. 부분은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모욕하고 명예훼손은 자유와 관련된 범죄라고 제공이 안 되고 국제 공조가 아직 그 부분에서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그렇군요. 조금씩 달라서 그나마 미국은 돼도 아예 뭐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국제 공조도 보낼 수도 없는 현실이 약간은 있어서 그러니까 수사에 어려움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실제로 어떤 사건을 겪으실 때 이런 국제 공조가 참 힘들다 뭐 이런 걸 느끼셨었나요? 범인을 추적하기 위해서 검거하는 과정이 진짜 이 자유와 관련된 범죄는 어렵고요. 제가 한 사건 중에는 인터넷 트위터라고 자유롭게 그쵸. 글을 쓰는 작성에 어떤 남성이 그 자기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 여성들의 사진들과 함께 한 30명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렸어요. 사진을 사실 인스타그램에서 캡처해서 거기다가 명예훼손 모욕글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트위터에 해당 영장을 통해 집행을 해서 가입자를 추적하려고 했으나 가입자를 결국은 추적하지 못해서 네. 일부 수사 기일이 가입자만 특정하면 금방 잡을 수 있는 사건도 오래 걸리는 일이 있었는데 그쵸. 특정하는 과정이 피해자 20명을 다 한 명 한 명 조사해 보니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뭐 동아리까지 일부 공통점이 한 개 나오더라고요. 그 공통점에 나온 남성 한 명이 그 피의자였던 거죠. 그 피의자는 사실 명예훼손이 사실 구속되거나 이런 사안이 극히 드문데 20명의 여성 사진을 실제로 다 하나하나 캡처해서 사진을 밑에다가 명예훼손하는 글과 함께 다 자기 익명으로 모든 걸 작성해서 결국 구속까지 되는 사안이어서 사실 국제공조의 협조가 빨리 트위터에서 됐다면 저희가 수사 기일이 오래 걸리지 않고 더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피해자들 다 조사하는 과정이 있어서 좀 수사하는데 좀 시간이 상당히 오래 소요되었습니다. 그렇죠. 이 네. 피해자들 그러니까 20명이 넘는 피해자들을 한 명 한 명 다 조사를 했어야 되니까 네. 그 부분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지 않았을까. 네.
말씀하신 사례처럼 해외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자료 제공이 불가한 경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료 제공 못 받으니까 수사 포기해야겠다 이럴 순 없잖아요. 어떤 식으로 수사를 이어가세요? 수사를 이제 포기할 수는 없고요. 그쵸. 네, 국제공제가 어렵다면 이제 다른 방법으로도 피의자를 검거하기 위해서 다각도를 수사하고 있고요. 뭐 그러기 위해서 저희 사이버 수사팀이 뭐 존재하는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 전에 블라인드 앱에서 뭐 경찰을 사칭해서 살인한다는 테러 예고글이 맞아요. 작성됐었죠. 블라인드가 사실 국제 공조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뭐 검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저희 경찰서는 아니지만 본청 사이버국에서 뭐 불과 이틀 만에 검거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해당 사례는 뭐 실제 다른 각도로 분석을 해서 뭐 게시글 내역과 여러 가지 내용을 통해 실제 범인을 검거했는데 수사 기법이 조금 들어가 보다 보니 자세하게 이제 공개할 수는 없지만 할 수 없지만 현재 경찰은 블라인드라는 미국 사이트 앱도 국내 접촉 창구를 마련을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뉴스 기사에도 보도됐습니다. 네. 국제구조 공조가 안 되는 부분은 계속 개척해 나가고 현장에 외국까지 뭐 진출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 수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이 밖에도 또 우리나라와 해외 형사처벌이나 형량이 달라서 어려움을 겪었거나 현장에서 보시기에 이건 좀 다르니까 많이 혼란스러우시겠다. 뭐 이렇게 느끼셨던 사건들 있으실까요? 뭐 지금 방금 제가 하고 있는 사건 중에 네. 사이버 도박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사이버 도박은 어디서나 사실 인터넷이 막 전 세계적으로 발달되다 보니 한국에서도 할 수 있고 외국에서도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쵸. 돈 입금 계좌 내역을 최종 봤더니 한국 국적이지만 베트남에서 자기가 도박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 현지 사이트를 이용했기 때문에 베트남 이제 뭐 법을 처벌하기보다 저희가 지금 인지해서 사건 수사를 하다 보니까 네. 바로 그분을 지금 조사할 수 없어서 아. 제가 그분 이제 들어오시면 한국 공항으로 돌아오시면 입국시 통보라는 절차를 거쳐서 경찰에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현지 검거는 어렵지만 입국시 통보 절차를 거기서 검거할 수 있게 해놓은 상태고요. 들어오면 바로 잡히시는 거네요. 네, 바로 들어오시면 이제 통보 바로. 같은 경우는 네 잡히죠. 음. 근데 이제 저희가 검거를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하고 있는데 최종 범행 로그인 기록 장소가 이제 중국으로 나올 경우에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 국제용 공조협조가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인터넷 VPN 같은 걸 사용해서 최종 접속지가 중국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네. 중국 이나 아니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찰청에서 국제 공조를 통해서 더 여러 가지 수사 기법을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안보현 님께서 보이스피싱 잡을 수 없을까요? 전화번호 아는데요. 라는 말씀 주셨는데 네. 잡을 수 있을까요? 보이스피싱은 전화번호로만 바로 어렵고요. 전화번호와 함께 해당 돈의 출금처까지 파악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 전화번호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전화도 받지 마시고 남한테 돈을 입금하지 않으셔야 돼서 네, 그런 절차를 잘 항상 조심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전화번호를 알아도 사실 그 전화번호로 가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실제 다른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서 대포폰을 개설하는 경우가 사실 많아서 네. 항상 주민등록번호와 그다음에 신분증 앞에 저희가 주민등록증 같은 경우는 위에 발급 연월이 있어요. 맞아요. 운전면허증도 위에 경기라는 그런 번호가 있거든요. 그거가 있어야지만 대포폰이 개통되다 보니까 신분증에 주민등록번호는 도용이 될 수 있으나 그런 발급 일자 이런 것만 주의하게 보내지 않으시면 대포폰 개설이나 이런 데는 아니면은 대출이 실행되거나 이런 피해는 없으시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 신분증 보내지 않는 거를. 네. 핸드폰에 신분증 찍어두거나 그러신 분들은 갤러리에서 당장 삭제를 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윤희님께서 이런 질문도 주셨습니다. 화물차 기사 조윤희입니다.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얼마 전에 해외에서 카드가 몇십만 원 결제됐다라고 2번이나 문자가 왔는데요. 보기만 하고 무시를 해버렸는데 이런 것도 보이스피싱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네, 해외에서 카드가 결제됐다는 거는 일부 스미싱 피해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문자를 보내는 경우가 많아서
네, 스미싱 피해의 전 단계일 수는 있으나 네. 실제로 카드 번호가 도용돼서 결제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사에 전화하셔서 카드가 결제됐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한번 거치시고 카드에 대한 카드사에서 실수로 결제가 되는 경우는 바로 카드 취소가 되거든요. 해당 절차를 통해서 카드 취소하시는 것도 바로 현명하게 대처하시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결제됐습니다 하고 온 번호로 전화하시라는 게 아니라 많이 맞습니다. 네. 뭐 아니 예를 들어서 뭐 땡땡 카드, 돈키호테 카드 뭐 이렇게 왔으면 돈키호테 카드사로 전화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그 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이제 보이스피싱이 되시는 거죠. 그 네. 대상자가. 그러니까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무시하신 거는 잘 하셨습니다만 혹시라도 실제로 카드가 도용돼서 결제가 됐을 수도 있으니까 카드사에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어느덧 마칠 시간입니다. 우리나라와 해외의 형벌 차이 때문에 수사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점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바라시는 점이라든가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네. 있으실까요? 저 이제 국제화 시대에 발맞춰서 국제 공조가 잘 돼서 사실 외국에서 일어나는 범죄 범인도 모두 검거하고 싶은 게 수사관의 바람이고요. 그렇죠. 선진국으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역시 OECD 가입 선진국과 비슷한 수위로 처벌 형량을 늘려서 피해자가 진짜 눈물 흘리지 않고 피해자가 눈물 흘리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저의 바람이라 저 처벌 형량이 진짜 잘못한 사람은 크게 처벌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수사관으로서. 네, 현장에 계신 분도 말씀을 하시네요. 피해자가 보호를 받고 피의자가 눈물을 네. 흘리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네, 지금까지 주보현 경위와 함께했습니다. 우리나라 해외 형벌과 법적 처벌 조건의 차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